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 사라질 소에 쓸 비. 돈을 쓴다는 한자어인데요. 돈을 쓰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돈을 잘 쓰는 방법, 행복한 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전문 강사 김선길입니다. 네, 행복한 소비. 사실 좀 추상적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은 예산 계획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소비를 위해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시소비, 충동소비, 과소비와 같은 소비 행동들이고요. 행복한 소비를 위해 하면 좋은 기부와 착한 소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월급이 들어왔다고 통장 조회를 하면 어느새 카드 대금으로 이미 잔고가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치듯 안녕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학습자분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소비를 위한 첫 단계는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하시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계획을 세워 돈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산안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산안이요? 정부나 회사에서 세우는 게 예산 아닌가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꾸로 정부나 회사는 왜 예산을 세울까요? 아마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집 가게도 정부나 회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적어보면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 작성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자신의 한 달 수입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적는 거죠. 이를 고정지출이라고 합니다.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외에도 달마다 드리는 부모님 용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상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이번 달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돈을 먼저 파악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예, 은행 적금 상품이 있다면 매달 나가는 적금도 고정지출입니다. 맞네요. 적금을 들었다면 그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니까요. 예, 아나운서님은 혹시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적금 상품 위주로 월 소득의 한 2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축 비율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럼 저축은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할까요? 예, 저축 비율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나운서님과 같이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라면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득의 50%면 정말 아끼면서 생활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저축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나름 20% 정도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남은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드디어 올게 왔군요. 이제 나머지로 어떻게 소비할지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변동지출인데요. 식비, 의복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동지출을 잘 줄여 나가야지만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돈이 남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변동지출 또한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 식비 계획부터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화생활비, 생필품비, 의복비, 혹 자녀가 있다면 사교육비 등 예산 항목을 세워두고 본인이 지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번 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총 예산에서 고정 지출을 먼저 제하고 변동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그리고 변동 지출 또한 나의 상황에 맞게 한도를 세우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네요. 네, 그런데 강사님, 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더 지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계획에 없던 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조사 비용이 뭐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예, 맞아요. 변동 지출은 단어에도 변동이 들어가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출입니다. 평균적인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하지만 예기치 않게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써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왜 많이 썼는지 살펴보시고 생각보다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다음 달에는 다른 지출 항목에서 전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매달 점검을 하면서 다음 달 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려면 가계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 가계부 항목이 쌓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가늠하기도 쉬워지는데요. 작성해 보시면 내 소비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네, 소비 패턴 점검도 하면서 동시에 또 미래 지출을 예상해 보는 자료도 될 수 있겠네요. 가계부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가계부 써보려고 몇 번 노력은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출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처음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가계부 어플이 많이 있어요. 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카드 사용 이력을 항목별로 자동으로 구분해줘서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 기능도 있군요. 진짜 많이 편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지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강사님, 지출 결산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 먼저 매일매일 적어놓은 가계부의 내역을 지출비 항목별로 합하여 지출액란에 적으세요. 그리고 저축금을 포함한 지출액 모두를 합하여 맨 아래에 총 지출액란에 적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뺀 금액을 손익결산란에 적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작성한 표를 보고 변동 지출을 줄여 저축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 가계 재정을 흑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출 계획이 너무 빠듯하면 실천이 어렵고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 오히려 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돈을 쓸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소비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과시소비입니다. 과소비 말고 과시소비요? 그건 뭐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말합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는 옷을 산다거나 외제차, 명품 가방 등을 사는 걸 말합니다. 물론 능력이 된다면 이런 물건을 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 말로 가진 만큼 플렉스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되지 않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소비가 행해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실히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아요. 명품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젊은 친구분들이 외제차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발생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승차감보다 하차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뭐 차가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하차감이요? 예. 승차감은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 시에 느껴지는 편안함 같은 그런 감각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차감은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의식하며 즐기는 기분을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하차감이 그런 의미였군요. 저는 외제차에도 관심이 없고 명품 소비도 안 하는데 근데 왜 항상 잔고가 부족한 걸까요? 혹시 인터넷 쇼핑 좋아하시나요? 인터넷에서는 물건을 자주 사는 편이긴 합니다. 뭐 오프라인보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니 실제 내가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제하려고 하는 편인데도 워낙 물건을 사기가 쉽다 보니까 어느새 물건으로 집이 가득 차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우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분 전환을 구매하는 걸로 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갈 때에는 미리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할인 쿠폰 적용으로 평소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굳이 집에 쌓아놓지 않고 오늘 내 쇼핑 리스트에 없다면 사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그냥 지나치실 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면서 체크해 보니까 충동 구매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 되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특가 세일이라고 해도 할인이나 쿠폰 행사는 또 하기 마련입니다. 고객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팁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마트에 갈 때인데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꼭 지금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야? 라고요. 1, 10, 30 법칙이라고 10,000원을 쓸 때는 1시간을 고민하고 10만 원을 쓸 때는 10일, 100만 원을 쓸 때는 30일을 고민해 보는 거죠. 이렇게 돈을 쓰기 전에 나만의 법칙을 세워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요즘 주위에 친구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한 번씩 화를 풀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던데 이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돈을 쓴다고 해서 홧김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소비 습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를 또 풀기 위해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가끔 화가 날 때 돈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홧김 비용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다르게 사용한다면 혹시 강사님도 화가 나서 명품을 사시나요? 아유, 설마요. 저는 취미생활에 돈을 사용합니다.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화가 난다고 물건을 사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나만의 취미생활에 돈을 사용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저는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어요. 제가 스트레스 풀 때 땀을 좀 흘리면 어느새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착한 소비 방법으로 기부도 있습니다. 기부가 구매하는 소비 행위는 아니지만 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부 또한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과소비하지 않은 비용,
홈쇼핑에서 물건 한 번 덜 사고 남은 돈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많아야 10만 원 정도 하고요. 지출이 많은 달은 기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정기 후원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했습니다. 네, 기부금을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처럼 고정 비용으로 아예 책정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제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과소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누는 즐거움이 사는 즐거움보다 더 큽니다. 아나운서님도 기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 행사는 무료로 사회를 보기도 하고요. 제가 속한 봉사단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밖에도 생산자에게 좀 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소비하는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이 훈훈합니다. 기부와 공정무역, 녹색 소비와 같은 착한 소비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훈훈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이다 보니 제가 퀴즈를 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좋은 내용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죠? 그럼 문제 내시면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그럼 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은 변동 지출이라고 한다. OX. X죠.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니 고정 지출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라 조금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청년층이라면 소득의 5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이건 제 나이대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님이 소득의 50%까지는 저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럼 얼른 다음 문제 주시죠.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소비를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과소비랑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났습니다. 과시소비, 맞죠? 네, 맞습니다. 다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강사님 덕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를 과시소비 내신 걸 보니까 절제하는 소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과시소비나 과소비를 멀리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착한 소비를 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청해주신 분들도 배운 내용으로 좀 더 나은 소비, 착한 소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로 마무리 멘트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운을 띄워주십시오. 신용 자산 관리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또한 신용금융교육이 필요할 때는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